내몽골 방송인가요? 네, 내몽골에서 제가 사막 녹화, 네. 사막 녹화 때문에 이제 기술 세미나를 했던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메인 뉴스 타임에 대표님이실까요? 저분은? 아니 여기는 이제 그 통역 통역에 대한 장면으로 어떻게 해서 사막 녹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했던 장면입니다. 물이 좀 풍부한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 тухайн газраас олгосноор Улаанбухын элс бол 20 жилийн өмнө бий болсон элс юм а гэдгийг мэдэрсэн байна. Элсэнд 10 буудаа тарж Улаанбухын элсийг ухаанч ажихан арга бидний дараач нэг илүү тус мөрөгчлээ бүрдэх талд бид нар ч маш төрүүлж байна. одоогч 이분은 이제 사막 퇴치협회. 네. 그러니까 내몽골이나 중국의 사막을 녹화하고 뭐 거기에 뭐라 하는 것은 사막 퇴치협회가 전부 주관을 해요. 내몽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사막 녹화입니다. 그렇죠. 전체 국가니까 왜냐하면 사막이 중국을 집어삼키는 상황에 갔어요. 지금 북경에서 사막이 60km까지 접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도 안 되는 거리에 북경은 이미 사막이 거기까지 이미 진출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자꾸 가속화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는 왜 더 되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려가요. 날려가서 그물에가 또 덥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내몽골도 20년 전에는 전부 초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다 모래로 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국가 자체의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사막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 사막에 대한 전체 산업은 요 사막 퇴치협회가 주관하고 이분이 이제 사막 퇴치협회 회장. 이분은 그 몽골 분이시고요? 네, 내몽골의 사막 퇴치협회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세미나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상황인데. 네. 가장 지금까지 자기가 봤을 때 획기적이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도달하기 쉽다. 네. 기술이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가치가 있더라도 도달하기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수월하다. 이게 언제 몇 년도 그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정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단계인가요? 아니면... 저하고 의사소통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몽골에서 제일 큰 우유 회사가 저하고 만나기로 한 게 다음 달.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요 지금?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저 같은 사람 왜 지원해줘요? 일단은 뭐 한국에서 난 기술을 또 외국에 전수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뭐 민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막 녹화는 한국에서는 가치가 없는 기술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죠. 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 지금 소가 먹으려고 하는 게 수경재배로 기른 보리새싹입니다. 네. 요거는 현재 사료값이 굉장히 좀 축산농가들한테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죠. 사료값 자체가 제일 비용 비중이 크니까 전체 경영하는데 아마 사료값 비중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제 다단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수경적으로 보리새싹인데 매일매일 사료 형태로 나오는 그런 재배 방법입니다. 보리새싹은 뭐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명세를 많이 탔고요. 선진국도 보리새싹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새싹이 한 150종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영양가가 제일 높아요. 얘는 특이한 게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소화를 돕는 이제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지만 가축들한테 아주 더없이 좋죠. 네. 뭐 얘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대부분 가축들이 이제 배를 불리는 정도로 그 지푸라기 같은 걸 많이 먹거든요. 건초. 네. 근데 얘들은 건초나 지푸라기는 중량을 1kg 먹으면 900g이 소화가 안 돼요. 900g이 이제 그 변으로 배출되고 네. 또 방귀로 나오고 뭐 트림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효율이 상당히 낮네요. 네, 덜 소화된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리새싹 같은 경우는 저기 빼고 수분 빼고 90%가 소화가 돼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건초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가가 1kg당 보통 400원에서 600원대 하거든요. 네. 근데 보리새싹 같은 경우는 생산단가가 200원, 키로당 200원이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소화율 같은 걸 봤을 때 절대적으로 보리새싹이 싸죠. 네. 그런데도 아직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중국에 제한하느라고 가격을 중국 기준으로 뽑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용 비중이 한국보다는 싸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키로당 100원 이하로 생산단가가 나와요. 보리새싹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연암대, 천안연암대 LG에서 세운 거기서 이제 실증 실험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연암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그 부작용 회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네. 진짜 그렇게 속성으로 자라는지 검증했던 실험인데 얘가 이제 만 5일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그때가 2월달 밖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데도 네.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싹이 나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하루 차이로 기르는 거를 그 달라지는 거를 찍어 놓은 거고요. 3일차, 4일차, 5일차. 집중적으로 자라는 거는 6, 7, 8일이 집중적으로 자랍니다. 네. 그래서 8일째에 수확을 하게 되죠. 아, 그렇게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8일째 수확하니까 8단으로 시설하면 매일 수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하루 차이를 제가 찍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하루 차이 이렇게 6일차까지 찍어 놓은 거고. 요건 지금 동영상인데 아, 네. 일부러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네. 차이를 둬서 파종을 해놨습니다.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하겠네요. 네, 뭐 손댈 게 별로 없죠. 저게, 그러면 보통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저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한국은 식물 공장 하면 대부분 기계에다 치중을 해요. 네. 근데 식물 재배는 사실은 기계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기술 같은 거는 기계는 금방 남이 모방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스마트 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첫째가 맛이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건 있는데 맛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는 땅에서 뽑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병균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비료 쓰고 아무래도 농약 같은 걸 치면은 병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죠.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기초 기술이 돼야 되는데 네. 그쪽 기술보다는 자꾸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요.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발달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스마트팜의 시장 규모가 거의 100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잠깐. 네, 굉장히. 네. 근데 거기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하드웨어보다는 원리 기술이 더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요거는 이제 수확하는 8일차. 네. 요게 딱 한 뼘 정도 되는데 이때가 이제 영양이 최대화된 때예요. 네. 요게 지나면 9일차부터는 요게 다 셀룰로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뿌리 상태를 제가 일부러 보여주느라고 찍은 건데 보리새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경재배로 기르기 때문에 곰팡이하고 이끼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더라고. 특히 이제 요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곰팡이 이끼를 어떤 천연적인 방법으로 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 발견됐던 보리새싹 재배에서 그 주로 일어나는 썩은 병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썩죠. 여기도 하얗게 곰팡이가 피었고요. 이것도 곰팡이가 피었고, 요거를 이제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으면은 네. 뭐 배탈이 나거나 폐사하거나 네. 그런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느라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락스를 써요. 네. 근데 또 락스를 가축이 먹으면 또 안 좋죠. 그렇네. 제 방법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천연적으로 해결한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스마트팜에 제일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게 컴퓨터로 제어하는 거, 뭐 양액 제어라든지 온습도 제어, 뭐 이산화탄소 대기 제어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뭐 지금 발달할 만큼 했어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이제 가격 보관한 거고, 얘는 이제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리 종자 15kg를 물을 90리터를 주면 네. 8일 후에 100kg를 수확하는 거죠. 예, 그런 정도고, 얘가 한 7에서 8배 정도 성장합니다. 네. 무게 대비했을 때요. 그럼 8일 만에 그 지금 5,000원 가량의 순이익이 킬로그램당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보리 종자 100kg. 가격이 사실은 제일 핵심인데, 보리 종자는 싸게 획득하는 방법이 많아요. 종자 15kg에 3,000원 한다고요? 너무 싼 거 아닌가? 그거는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리가 키로당 100원대. 좀 싸죠. 네. 그리고, 엄선된, 그러니까 정선 과정을 거친 거는 최고 뭐 한 5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물량 어떤 구매가 될 때는 또 확 떨어지죠. 이건 제가 중국에서 했던 이제 아이디어인데, 네. 저는 이제 사막을 3주 만에 초지로 바꾸는 것을 실험을 해서 성공을 네, 했었습니다. 네. 주로 저는 이제 8가지 곡물을 심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보리를 선택을 했는데, 네. 보리 같은 경우는 사막 녹화를 하기 되게 좋은 품목이거든요. 네. 그걸로 당해년도에 보리 수확해서 요걸 가지고 식물 공장을 운영한다. 네. 이런 이제 순환농법이죠. 그럼 중동 지역 국가에서는 상당하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종목 같은데요? 대단하죠. 중동은 지금 이집트에서 굉장히 구애 작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막 녹화 실험을 4번 걸어서 했던 거를 네. 찍어 놓은 건데, 이게 3주 차예요. 네. 이건 비철이군이고 이건 철이군이고. 요만큼 이미 이제는 그 뭐라고 할까, 살 수 있는 단계로 적어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 주는 걸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41차, 여기 61차 당연히 물을 그쳤는데 저렇게 자랄 수 있네? 네. 식물은 충분히 그 자기가 살 만큼의 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대기 중에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그렇죠. 능력으로? 새벽에 보면 사막에 가면 네.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싹 내려앉아요. 네. 이거. 그걸 지가 밑으로 내리죠. 뭐 저희가 해놓은 거는 보면 요게 이제 9일차인데 네. 일반 사막에 심은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처리한 건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 볼륨이 벌써 한 3배 차이가 나죠. 이때 이미 그 뭐야 완전히 이제 그 저기가 된 겁니다. 활착이 된 겁니다. 네. 활착이라는 용어가 생각나가지고 이거 보면은 특이점은 뭐냐면 사막은 모래가 바람에 안 날리게 하면 성공한 거거든요. 얘는 보면 잘못되면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얘는 삽으로 캐기 전에는 이미 안 빠집니다. 네. 그게 11차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새파랗게 덮었던 장면이고요. 한 500평 정도 저희가 사막 실험을 했었는데, 그랬고, 요거는 이미 모래가 덮여버렸고, 네. 요쪽은 이제 줄기차게 남아있고, 요렇게 되면 사막 녹화는 성공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딱 모래에 쩔어 있는 것을 찍어 놓은 거고요. 네. 요건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요거는 비철이군이고, 요거는 보면은, 제가 모래를 터는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네.
우수 틀어져 버려. 네. 그러니까 잡으면 쏙 빠져 버리거든요. 얘는 이제 기술을 적용해 놓은 놈인데 보면 벌써 이제 흙이 이거 모래인데 까매졌죠. 네. 비료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획기적인데요? 네, 이건 내몽골 정부에서 아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 흙이 안 떨어지죠. 네. 요게 이미 10일차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개체군 찍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이제 네. 보리, 종자를, 사막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클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종자만 싸게 획득하면 나머지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보리 종자 가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료의 대안이라고 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사료 건초 수입만 한 2조 원대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조 원의 건초를 수입하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아. 사료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도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좋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네, 같은데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 절감되고 상당히 괜찮을 텐데 왜 수입 국가에서 대출 나오죠? 효과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외국 기술이 두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곰팡이하고 이끼 이것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었습니다. 네. 아 그거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한 거는 다시 역전시키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사연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 단가 계산도 해보니까 시설 단가에서 사료 차액을 뽑아내는 그 시점, 네. 그러니까 그걸 상쇄하는 시점이 대략 보니까 10개월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되면 시설했던 가격이 사료 차액 때문에 싹 빠져나오죠. 1년도 안 된 기간에 네. 그럴 수 있단 말인가요? 넉넉히 봐서 1년으로 봤을 때 1년 차부터는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죠. 네. 보통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차교두수가 한 50마리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라는 송아지, 순놈 이렇게 해서 다해서 한 100마리 된다고 봤을 때 네. 1년 차액이 1억 원이 조금 넘게 발생해요. 엄청납니다. 예, 그럼 100마리 기르는 농가는 연봉 1억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농가도 선뜻 돈을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검증되지 않은 네. 두려움이 있고 또 농가들이 대부분 영농자금이나 이런 거에 너무 네.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빚내서 하는 건 좋아하는데 투자해서 하려고는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에 크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이제 컨테이너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정도로 먹일 수 있는 그 시설이 되거든요. 네. 매일 10마리 정도 먹일 수 있는 풀이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괜찮다 이거 좋다 하면 늘리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돈 왕창 빚내서 땡겨다가 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이 그러면 이 기법이 이제 대표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아니요. 영국이나 미국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들어와서 퍼지려다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에 저기를 뒀냐면 중점을 뒀냐면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끼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네. 거기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기술이. 네. 그러니까 콩나물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콩나물 가지고 뭔 짓을 좀 했는데 네. 약을 안 치고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약 쳐버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약을 안 치고 곰팡이나 이끼를 억제할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네. 그냥 약 쳐버려요. 손쉽게. 네. 그러니까 제가 키운 콩나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약성을 내거든요. 네. 한 3, 4일? 3, 4일 정도 먹으면 일반 사람들이 이 콩나물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 이걸 느껴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기른 것은 사람한테 반드시 보답을 해줘요. 네. 우리가 제일 이제
흔하게 생각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콩나물도 대단한 효과를 냅니다. 그 이게 칼슘 이온수로 그러면 그게 적용됐다는 그 얘기인가요? 칼슘도 역할을 하죠. 지금 한국은 칼슘이 전체 국민의 85%가 칼슘 부족 통계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8.5명은 칼슘을 부족하게 먹습니다. 네. 근데 칼슘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단세포 뭐 동물이든 네. 사람,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한 생명체는 다 병 걸려요. 식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또 뭐 성장하는 것은 아주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끊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냈을 거예요. 이용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네. 네. 그때가 2014년 10월 6일. 네. 그때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콩나물 재배사를 13곳을 그냥 불시에 갔죠. 네. 불시에 가서 뭘 넣나 봤더니 네. 13군데 전부 성장호르몬 넣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4-5군데 이상이 뭘 넣냐면 네. 살균제를 넣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살균제를 넣는다는 것은 살충제하고 살균제가 있는데 살균제는 훨씬 해롭습니다. 네. 살충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이제 물론 이제 농약들은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되지만 좀 영향이 덜한데 살균제는 세포단까지 망가뜨려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걸 콩나물 키우는 데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물만 주면 자라는 놈이 있다면 데려와봐라. 네. 콩나물 공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약 안 치면 그러네. 안 된다는 것이 자기네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약 안 치고 잘 돼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할머니께서 물만 계속 줘도 그렇죠. 자란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근데 그게 할머니들이 이 항아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준 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콩나물은.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뭐 양분을 찾거나. 모든 식물은 자기 그 종자가 썩거나 껍질이 썩어서 양분을 만들어내요. 초기 생장. 근데 콩나물 같은 경우는 콩 껍질이 분해되면서 그 양분 가지고 콩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들은 그 껍질 녹은 물을 다시 떠서 다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 도니까 그 양분을 먹고 콩나물이 쑥 자라요. 네. 근데 지금 콩나물은 어떻게 기르냐면 물을 주면 그 물을 바로 버려요. 그러면 콩 껍질이 녹아서 먹을 사이도 없이 그냥 흘러나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안 크니까 성장 촉진제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물을 주면 그 콩 껍질이 녹은 물이 싹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시 돌려요. 다시 아, 돌리면 그 물을 먹습니다. 근데 왜 기존 콩나물 공장들이 그 물을 바로 버려버리냐면 이 콩 껍질이 분해되면서 병균이 같이 서식해요.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물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물 다시 주면 100% 병 걸리고. 그러니까 화분에도 이제 밑에 물바지 있는 거를 다시 쓰지 말란 말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병균들을 억제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을 한 거죠. 네. 그걸 다시 주니까 콩나물이 잘 자라요. 예를 들어서 공장 콩나물은 7일에서 9일 정도 키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4일 정도만에 다 키워요.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되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른 콩나물은 이제 요런 바구니에다 기릅니다. 네. 바구니에다 기르는데 이건 특이하게 굉장히 지금 뭐 TV에서는 보면 항산화력 되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방송에서 건강식품 나오면 무조건 항산화력 나옵니다. 활성산소 제거.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운 콩나물을 먹으면 얼마나 세냐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 덩어리가 이렇게 한 23덩어리 정도가 있다면 네. 콩나물을 생으로 갈아 마시고 1시간 후에 다시 재보면 네. 이 23덩어리 중에 22덩어리 어디 가버리고 한 덩어리밖에 안 나와요. 네. 23분의 1로 줄어버려요. 네. 굉장히 획기적으로 활성산소가 확 제거돼 버립니다. 이 정도로 빨리 제거되는 것은 네. 좀 드물어요. 그거에다가
칼슘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방법. 네. 그걸 두 가지를 해서 이제 결합시켜 놓으니까 그건 임상 실험한 자료인가요? 이거는 이제 요즘은 활성산소를 직접 측정하는 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네. 전에는 병원 가에 측정했는데 지금은 소변으로도 간편하게 측정하는 장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진짜 획기적인데요? 뭐 약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그렇죠. 약성을 냅니다. 이것도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안 멈추고 요 콩나물을 말려가지고 네. 원래 콩나물은 고려시대 때 보면은 콩나물을 말려가지고 우황청심한 주재료로 쓰기 시작한 것이 고려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콩나물 자체가 원래 약이었어요. 그걸 말려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네. 쿠키로 만들었죠. 네. 쿠키로 만드니까 콩나물을 먹는 거나 쿠키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쿠키는 이제 주머니에다 요만큼씩 넣어갖고 한 요 정도가 하루 이제 한 봉지양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서 이제 먹는 그런 정도로 쿠키를 만들었었죠. 요거는 콩나물 먹고 혈당이 떨어진 그래프를 제가 그려놓은 아, 그럼 당뇨병에 효과 있단 말인가요? 효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제 원래 제가 그 재기 전에 혈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약을 먹고 공복 혈당이 200 이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기를 당뇨약 중단하시고 제가 드린 콩나물 가루 그 다음에 콩나물 이거 두 가지만 드시고 한 달 동안 좀 혈당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 동안에 그려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기가 약 먹고 이 정도입니다. 네. 200 이상이니까.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들쑥날쑥 하면서 보면 쭉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일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요거는 이제 칼슘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한 두 가지 결과가 복합된 건데. 그럼 이제 정상적인 혈당으로 되돌아오셨고 기능도 뭐 회복이 되셨나요? 네, 그렇죠.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이거는 이제 골다공이 채워진 그래프를 3차원 스캐닝으로 찍어 놓은 건데 네. 액체 칼슘, 그러니까 콩나물에 주는 액체 칼슘을 먹기 전하고 먹은 후에 한 달간의 차이를 찍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골다공은 안 채워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도 그럽니다. 왜 안 채워진다면 젊은 사람은 채워질 수 있는데 45세 이상이 되면 조골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조골세포는 뼈를 형성하는 세포예요. 네. 그래서 뼈에 한번 구멍이 슝슝 나기 시작하면 조골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칼슘 먹어도 골밀도는 안 올라갑니다. 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 만에 먹고 이만큼 올라가요. 이거 뭐 노벨 학사감 아닌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몸 안에 있는 나쁜 칼슘을 몰아내고 액체 상태에 순수 이온 상태 칼슘을 충분하게 넣어주니까 액상이온 칼슘. 예, 골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사들의 논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연암대에서 요게 일반 콩나물의 한 2.5배 정도 칼슘 함량인데요. 네. 현재는 제가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콩나물의 칼슘 함량은. 대부분 칼슘 콩나물 그러면 32mm가 일반 콩나물의 칼슘 함량인데 거기다 2, 3mm만 높아도 칼슘자를 거쳐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2.5배 확 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쓰니까 콩나물에 계속 칼슘을 빨아먹어요. 네. LG에서도 진짜 콩나물의 칼슘 함량이 높아지는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네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네들이 성적서를 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콩나물에 주는 물 떠다가 농약 들어있나 검사해 본 거고요. 245종 농약 불검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준 칼슘이 이온 상태인지를 측정한 건데 여기 보면은 칼슘의 총량이 예를 들어서 25라면 이온화된 양은 25니까 100% 이온화된 거죠.
그러니까 칼슘은 유명한 게 흡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뱃속에서 소화기관이 이온화를 시켜야 흡수가 됩니다. 칼슘. 근데 얘는 이제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에 들어있어요. 네. 그걸 마시면 그냥 별도 흡수 과정 없이 소화 과정 없이 그냥 흡수돼 버려요. 네. 그런 걸 이제 기술화를 해놓은 거고요. 네, 요게 특기할 만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콩나물을 이런 식으로 다단으로 설치해 놓고, 네. 이 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교체를 해요. 하루 종일 주고, 그 물 버려버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루 주고, 또 버리고. 근데 지금은, 콩나물 공장들이 물 주면 바로 버리기 때문에, 네. 물 소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콩나물 재배사에 30분의 1밖에 물을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물 자원도 절약하고 병 없이 콩나물을 키우는 방법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존 콩나물은 기능성 콩나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왜 만들 수 없냐면 기능성 콩나물을 만들면 기능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칼슘을 넣든 무슨 뭐 녹용 줄기세포 추출물을 넣든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뭐 요즘에는 유기게르마늄도 되게 싸게 나왔는데 유기게르마늄 넣어서 뭐 항암 콩나물을 만든다든 그러면 기존의 방법은 물 주어서 바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네. 넣을 때마다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비중 때문에 그걸 넣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기존 방법으로는 기능성 콩나물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재배를 하게 되면 여기다 기능액을 타고 그걸 가지고 돌리면 하루는 빨아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기능적인 콩나물을 만들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는 이제 콩나물을 길러서 기능화를 한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액상칼슘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고농도 기준을 갖췄고, 네. 그다음에 중성 pH. 얘가 pH가 높으면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pH 높은 걸 우리가 먹으면 소화기관이 그걸 맞추려고 네. 산을 분비해요. 그럼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얘는 중성 pH라서 그냥 물에다가 섞어서 쓰면은 그대로 칼슘을 그대로 빨아먹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여주에서 한 4년 정도 회사를 했었어요. 그 음료로 유통을 했었어요. 네. 이제 이사하면은 다 허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요 바구니에다 병균이 싫어하는 주파수를 발생하게 해놨어요. 아. 그러면 썩는다는 것은 병균이 번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병균이 번식하니까 썩습니다. 네. 근데 왜 저희가 기른 콩나물은 안 썩냐면 병균이 싫어하는 주파를 여기서 계속 내니까 병균들이 여기서 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싹이 안 난 콩이 썩는 거거든요. 네. 그 싹이 안 난 콩이 안 썩어요. 수확할 때까지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약을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이제 그 주파수를 어떻게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주파수를 여기다 임작하는 방법을 제가 고유하게 또 개발한 거고. 그것도 이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주파수 영역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병균이 싫어하는 주파수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바구니에다 넣어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바구니 가지고 병균이 실제로 죽는지를 이렇게 뭐 기관에서 검사를 한 건데 24시간 만에 보면 이게 비포고 이게 붙었는데 깨끗이 없어졌고요. 네. 그냥 아예 서식을 안 합니다. 아,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아니 방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암세포도 주파수로 뭔가를 뒤찾을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듣겠네요. 암세포도 충분히 주파수로 없어집니다. 그 영역대만 차이내면은 예. 그럼 노벨 의학상감인데요. 그런 기술이 이미 미국에서 상용화가 돼가지고 아. 이미 뭐 꽤 많이 알려지고 퍼졌죠. 칼슘은 아무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칼슘이라는 놈이 원래 우리 몸의 뼈하고 이를 구성하는 정도만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칼슘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데서 우리 인체 내부에서 동작을 합니다. 네. 요거는 우선 이제 칼슘 현황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거니까 2014년인가 2004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10명 중 8명이 칼슘 부족. 8명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 중에서 8명은 권장량의 25% 이상 부족. 그러니까 하루에 칼슘을 700ml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중에서 절반은 부족한 사람의 절반은 500ml 이하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절대 부족이라는 거죠. 요즘은 요즘 보면은 커피를 되게 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커피, 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을 빼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원두 커피 아니면 믹스 커피 어떤 중 상관없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칼슘을 빼먹어요. 카페인이 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대. 네. 그 다음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훨씬 심각하다. 칼슘 부족 상태가. 요즘 그래도 성장 발육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은가요? 음식을 잘 먹고 영양분 섭취가 골고루 되니까. 아무래도 크는 놈들은 크는데 문제는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 젊은 골다공이 많아요.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키는 큰데 골다공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뼈가 야물지 못하는 네. 거죠. 여기 이제 꼭 요 한 가지는 제가 칼슘 설명에서 빼놓지 않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세포 안에서 칼슘이 신호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어놓은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세포는 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한다 할 때 네. 얘는 언제 생산하고 언제 멈춰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데 네. 이거를 어떤 우리 인체 고유 세포들이 해야 될 일을 칼슘이 제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한다 할 때 생산할 타이밍을 칼슘이 알려줘요. 네. 그게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일으키는 장면. 네. 그거 이제 칼슘 웨이브라고 하는데, 파장을 일으키는 거네. 네. 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동작할 때마다 칼슘이 이렇게 관여를 해요. 세포를 분열하는 시점도 칼슘이 관여를 네. 하고, 또 세포는 또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포는 태어나서 보통 46번 정도 분열을 한다고 해요. 네. 그 후에는 용감하게 없어져줘야 됩니다. 뇌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그럼 그게 종양이 됩니다. 종양이 암이 그러네. 됩니다. 예. 그래서 세포 분열, 세포 사멸 이게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딱 돼줘야 몸은 순환이 돼줍니다. 네. 그거를 아주 밑바닥에서 하는 것이 칼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배출되는데 그만큼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것이 모든 미네랄 중에서 칼슘이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잘 먹었을 때는 건강을 손쉽게 챙기는 가슴 것이 중요성 오늘 뭐 가슴이 팍팍 와닿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TV에서 칼슘 방송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사 얘기니까 네. 여기 보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낮춘다. 아까 콩나물 가지고 혈당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네. 월경증후군이 40%나 낮춘다. 그리고 뭐 뇌졸중 60% 감소한다. 한국인이 대장암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대장암도 낮춘다. 잠도 잘 온다.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이나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칼슘이 알려진 효과고 그만큼 조목조목 관여를 해요. 우리 건강에. 네. 칼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뭐 어쩌면 이제 기초 기술 분야죠. 이런 걸 가지고 식물 재배도 해봤더니 잘 자라요.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아, 그럼 이제 그 근원은 다 칼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양한 뭐 보리 종자 재배, 네, 콩나물 몇 가지 다 기술이 그렇게 결합된 거죠. 응용이 되시네요. 네. 그래. 누가 이제 뭐 해보지 않았던 분야고
네. 뭐 제가 왜 사람 하다가 갑자기 식물로 갔냐면 사람은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몸에 좋게 뭐가 반응이 나타나도 그냥 뭐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네.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그게 또 자연이 되네요. 말없이 보여줍니다. 네. 예, 오늘 저 가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